사실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재정 전문가들이 본 대체적인 결론은 우리나라의 현재 양호한 재정 지표들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다. 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고령화라고 하는, 저는 이게 쓰나미라고 표현합니다. 쓰나미 직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어떤 안정,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도취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에 대한 압축적인 진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기 재정 전망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사실 그 정치인들은 이 장기 재정 전망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정 운용 과정에서는 장기 재정 전망의 결과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든 만나면은 다들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조심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고, 또 공기업 부채는 동결하고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재정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리고 재정에 대한 어떤 절박감, 이런 게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에 대한 경계의식이 완전히 풀려버리니까 정말 재정 준칙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 수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국왕의 조세 증가 또는 국왕의 이 국민에 대한 어떤 압박, 세금을 추출하겠다는 이 압박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바로 의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 법률주의를 넘어서서 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사실 이 영국에서 1770년대에 정당 정치가 이제 비로소 등장하면서 그때 휘그당하고 이런 보수 정당의 첫 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당 정치가 등장하면서 서로 돈을 많이 쓰겠다, 서로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담합해서 그쪽 그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재정의 그 운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기들의 동지들을 규합하는 그런 형태의 정당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런 재정 낭비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상주의 학자들은, 원래 중상주의는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이 곧 국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상주의는 정부 채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국부의 유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식자청에서 소위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걸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60년대에 글래드스톤의 국정개혁에서 수지균형의 재정원칙이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제가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수지의 균형에 대한 이 공격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이설들 또는 요설들이 시대마다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리카도는 우리 리카도 이퀴벌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동등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국채가 증가하면은 개인들이
다음에 미래에 조세가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은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뭐가 그게 말이 되느냐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1930년대 케인즈의 경기 부양 이론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정 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케인지안의 경기 부양은 정말 순진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경기 불황에서 확장 재정을 하고 경기 호황에서 긴축 재정을 하자. 단년도 수지 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수지 균형이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케인지안의 재정 운용이 재정 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확립된 재정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을 그냥 붕괴시켜 버릴 때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 케인지안의 경제 이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1940년대 이후에 케인지안의 재정 준칙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민주주의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계속 돈을 써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970년대에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면서 대처리즘 하에서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러면서 재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무너진 재정 건전성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예사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래도 또 다행스럽게도 케인지안의 재정 운용을 1970년대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늦었던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소위 말해서 권력 분립의 이 어떤 그 원칙, 즉 대통령과 의회라고 하는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케인지안 이후에도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케인지안의 경기 부양 이론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재정 준칙을 채택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 정도에 거치는 정도로 재정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이런 것들을 이 수지 균형의 재정 준칙을 공격하는 이론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바로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국채가 늘어나면은 자기의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결국은 이런 세대 간의 이 모형에서 이 뭐라 그럽니까 개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은 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모형이었다 이거죠. 근래 와서는 또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 찍어가지고 얼마든지 재정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이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그 주류 경제학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대 통화 이론을 받아들이다가는 미국의 달러와 기축통화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 재정 적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이설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현혹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독일의 예를 한번 보면은요, 독일의 경우에는 1969년에 아주 늦게 케인지안의 재정 준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너무 훼손됐다는 거죠.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2009년에 수지 균형의 재정 준칙을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 요소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 예산의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GDP의 0.35% 정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균형 예산으로 봐주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투자 지출의 여지를 좀 보장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순환의 주기 내에서 균형 재정을 달성하자. 그리고 경기 순환 주기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을 정해가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리 개정. 앞에서 우리 박형수 교수님께서는 발표하실 때 통제 개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통제라는 말이 뭔가 거북해가지고 관리 개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인 채무 부담, 즉 다시 말해서 GDP 0.35%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경기 순환에 따른 변동, 그걸 제외한 뭐 예산을 예측을 한다든지 또는 집행 과정에서 뭐 어떻게 좀 불비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리하는 개정으로서 관리 개정을 두어 가지고 여기서 채무가 GDP 1%를 넘으면은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이런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방의회의 의결로 비상 상황에서 예외적인 채무 부담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재정 준칙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정안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법적인 통제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에 현재의 정부의 재정 운용이 재정 준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재정 준칙을 가지고 독일은 재정 건전성을 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 준칙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예산은 이제 내년도 되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 준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음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 정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면은 재정 준칙에 관심이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역대 정부들 보면은 야당 시절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합니다. 여당만 되면은 경기 부양한다고 바쁩니다. 우리가 전부 야당의 입장이 되어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건전재정 포럼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도 토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GDP 대비 1.5%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1년간 1.5%니까 5년이면 7.5%더라고요. 그러면은 5년 단임 정부가 7.5%의 국가 채무 비율을 증가시키는가? 그럼 그게 5년이니까 5년 우리가 한 5년을 한 8번 하면은 얼마나 40년이니까 206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여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거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식으로 GDP 대비 0.35%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위태롭다.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야당의 찬성을 우리가 받는 것을 조건으로 3분의 2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뭐 눈치를 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전두환 정부 때요.
그때 총선하면은 야당이 많이 예상외로 이겼어요.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젊은 시절에 그때 국민들이 보니까 먹고도 안 찍는 민주 배짱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돈 엄청 풀었습니다. 표 사기 위해서. 그랬는데 먹고도 그 다음 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찍어주는 민주 배짱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좀 걱정이 됩니다. 주면 주는 대로 찍어주는 해바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역에 있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재정준칙이 왜 필요하냐? 궁적변, 궁해야 변화해야 할 것이고 변적통, 변화해야 통합니다. 통적구, 통해야 비로소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바로 이 원리의 핵심이 재정준칙이다. 공무원들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빈 교실에 불 끄고 빈 건물 지키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을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걸 좋아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쥐어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준칙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모두 진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